4차 최고위원회 및 상임고문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작성해 주시죠. 먼저 당대표이신 홍명남 대표님의 고발을 듣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관심은 정당 내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인보관을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세금 고지서 나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됩니다. 지난 10일 일제히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서울경우에 440만 1조 8천억 재산세 고지가 나왔는데요. 작년보다 2천억이 오른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에 있어서는 공평과세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은 세금을 비싸게 물고 가격이 낮은 집은 낮은 세금을 물고 공평성, 공정성인데 최근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공동주택 아파트가 강남의 타워편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 폴레라는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해서 60가지 각가지 세금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두개동 230세대에 대해서 그 갤러리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균 37억이고 이건 공시가격이 30억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를 통째로 정정해서 2억을 깎았습니다. 28억으로 깎아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생긴 이래로 최초의 전국에 약 1,400만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시가격을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정원이라고 감시 감독하는 게 소인데요.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이 전국 관광공부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충무로의 진양상가 아파트라는 데는 12년 전부터 20평짜리 아파트를 2개를 터가지고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겨서 그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 문제에 있어서 공평과세, 공정성의 문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자부심,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정부에서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이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안 사안이 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집의 공시가격이 왜 시세 40%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런 등등의 정보가 공개될 때, 투명하게 될 때 공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는 지방세 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가 얼마가 시세고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붙들고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국민들의 세금 고지서 세세히 살펴보고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 조치 이런 게 적폐 청산의 실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지금 아직도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당을 어떻게든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 현역 의원, 또 지역위원장, 또 내년 출마 희망자들의 불안감을 100% 이해합니다. 전국적 정당 지지율이 2%, 3% 못 미치는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이 내년 총선까지 가야 할 세 가지 기준, 방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방침이라고 할까요? 당의 활로 개척을 위한 3대 방침. 첫째는 당의 강령에 따라서 우리가 밀고 온 연동형 선거제 개혁,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소환제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맨 먼저 공론화했고 당론화했고 밀고 왔습니다. 국민적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를 중심으로 당이 일치 단결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개혁 정당으로서 열매를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곧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이 열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에 파답했기 때문에 의제화됐습니다. 개헌 문제도 문 대통령이 파답하면 이게 의제화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그리고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이 국가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걸 위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이것처럼 큰 병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없지요. 그래서 일심단결해서 우리의 당 강령 사항이 또한 이 정책 노선을 밀고 가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년 총선까지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속히 호남에서부터 1대1 구도를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박주현 최고위원까지 해서 15명의 현역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출마하게 되겠죠. 이 15분의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또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호남의 28개 지역에서 무슨 1대1 구도를 확실하게 조기에 확정짓는 것이 당의 활로 개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1대1이 확정되면 바로 이것이 수도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당의 지렛대 영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제3지대론과 관련해서 당대당 통합 또는 제3지대론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오늘 현재 2019년 7월 15일 오늘 현재 제3지대 실체가 없습니다. 제3지대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실체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얘기합니다만 탈당은 국민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뭉치되 당의 큰 변화를 위해서 제3지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당내의 특별기구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하는 점을 제안합니다. 가칭 큰 변화, 대변화를 추진하는 기구, 대변화 추진위원회, 변추위를 당의 현역의원 원외위원장을 망라해서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제3지대 형성 노력을 포함해서
당대당 통합 노력을 포함해서 내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상임고문이신 김대중 고문님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근 국민적 지지와 국정에 대해서 위기가 총첩이 되고 위기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총체적 위기라고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권이 실패하지 않고 정권 임기를 마치는 지금쯤은 대호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이 정권을 만들고 지지했던 시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하루아침에 통째로 흔들러 놓은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발휘에 성공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출발하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건가? 소위 말하는 캠코더 대통령이 아닌 건가? 그런 두려움과 우리를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데 대통령의 야당과 또는 국회와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인지 내일의 삶이 나빠질 것이라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와 희망 대신에 부정적이고 좌절이 사회 최근에 많이 깔려있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도 걱정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서 미국의 자기 미국 우선주의, 미중 무역전쟁, 영국 브렉시트 문제를 통해서 수출 정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에다가 이것과 겹쳐서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든가 현실이 도외시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강성모드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것이 고쳐도 바뀌어져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적폐청산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벌써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부작용을 느끼고 심지어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리가 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적 청산, 원리적 청산으로 당연히 바꿔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북한의 비핵화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선 이름을 대죠. 조세핀 같은 사람을 스티븐을 만드는데 솔직한 얘기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과연 되는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당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앞에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간 비핵화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 쪽에 꽤 방점을 둬야 될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1965년이면 최악의 상태입니다. DJ 오브지 정도로 가려면 우리가 커다란 피해자로서 양보와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사기형도 그렇습니다. 캠코더에 맞는 사람들만 자꾸 쓰다 보니까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과 보수 진영까지 인사까지도 과감히 기용할 수 있는 양평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정과 권력 운영 방식은 과감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안 돼요. 저럴 수 없는 실패로 정권이 돌아간다면 이거는 정권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것입니다. 이 정권이 대호각성에서 지금 잘 되는 길로 들어서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민영선 최고위원. 그동안 8월 18일 우리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10주기를 맞이할 때까지는 당의 단합과 또 화합을 위해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석상에서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자제해 왔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 이제는 도를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그 음습한 그런 그 음모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나 많은 당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당내적으로 보면 작년 8월 전당대회를 불복하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당대표를 부정하고 당대표를 몰아내고 당권을 차지하려는 당권 탈취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누가 누구에게 당대표가 누구를 비례를 주고 누구를 어디를 공천을 주고 그런 구시대적 작태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하려고 그분들이 자꾸 멋있는지 몰라도 10만 당원들과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눈이 두렵지 않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민주평화당에 오고 싶어도 누가 오겠습니까? 새 인물들이 이런 구태 정치를 보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움직임의 그 뒷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1대 진출이 굉장히 21대 국회 진출이 어려워진 몇몇 구태 중진들이 사익을 위해서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합법적인 전대를 부정하고 합법적인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분들이 면모를 여러분들 우리 당원들 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제3신당 아니라 제30신당을 만든다 한들 그것이 구태 중진 연합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표 한 표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은 이제 다시 대호 전열을 가다듬어서 개혁성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영입하고 그런 구태 인물들을 청산하고 당을 혁신하고 쇄신해서 호남에서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21대 총선에 임하면 전주의 43% 보선 승리를 봤듯이 21대 총선에서도 분명한 승리가 있고 담보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대표님께서 선언하신 당내 대변화 추진위원회 이런 구성을 적극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DJ를 만들어낸 금연 정의령 박사님의 의회주의 정신과 중도개혁 통합의 DJ 정신을 개념하는 계승하는 그런 민주정통 야당입니다. 바로 민주평화당이 지금의 제3지대이고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여당의 무능과 무대책의 실패를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제3지대 강화가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오기 때까지 제 무거운 마음이 정말
천근만근이었음을 당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며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단결하고 뭉치고 또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주현 심상정 의원님께서 정의당 당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20대 국회 후반기를 정치개혁과 민생국회로 함께 힘차게 이끌었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1차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고 또 분권형 개혁과 국민 수완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시 한번 개혁 선도 연대를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헬조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승자독식의 양극화 경제와 차별사회를 바꿔내는 것에도 함께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애초에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예견됐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했었어야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정부가 임금에 개입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잘못 접근하면서 민생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임금 주도 성장론이 아닌 예산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재벌과 힘있는 지역에 대한 혁신 성장 특혜 전략에서 중소기업과 낙후 지역을 위한 혁신 성장 지원 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청년연장 서진입니다. 내년 총선은 오늘로부터 딱 9개월 뒤인 3월 15일입니다. 각 당은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룰을 정비하는 등 구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공천룰을 확정했고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 의결만 남겨놓고 있을 정도로 발빠르게 총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1, 2당 공이 청년 영입과 청년 공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및 당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가산 범위를 현행 10에서 20%에서 최대 25%까지 상향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더민주보다 더 파격적인 공천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년, 여성 지향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고 청년, 여성 친화 정책 등을 통한 외연 확장을 강조해 왔는데 공천룰을 만든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청년 여성 후보자에게 30% 이상 가산점을 주되 특히 청년 2030 세대의 경우 가산점 40% 이상을 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이는 양당이 내년 총선 방향을 세대 교체에 두고 있음을 탐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정도경 대표님께서는 이미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청년 지도자 300명 키우는 청년 정당으로 만들고 청년이 열정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도록 당의 모든 역량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청년 문제를 예견하는 한편 거대 양당의 경우 총선 후보 물갈이가 쉽지 않은 점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즉
내년 총선 전략을 세대 교체로 삼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조속히 세대 교체 주장을 천명하시어 총선 이슈를 선점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총선 공천 기준을 마련할 특별위원회 설치와 장시간이 요구되는 인재 영입을 위한 인재 영입위원장을 선정하고 특별히 청년 인재 영입위원회도 만들어서 각계의 청년들을 집중하여 영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역할 분담을 맡겨주셨으면 하는 건의도 드립니다. 한편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민생평화당으로 당명을 개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 부언하고자 합니다. 2003년 창당한 열린우리당 당명을 계기로 정당 명칭의 일대 변화를 가져와 현재는 함께하자는 뜻의 더불어민주당, 자유주의 표방의 자유한국당, 바른정치 내세운 바른미래당, 정의롭겠다는 정의당 등 정당마다 직접적인 표현의 당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를 국민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민생평화당으로 개칭하는 것을 재차 숙고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 신당 창당도 없지 않을 터 행여 현재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민생에 초점을 맞춰 민생 암흑의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민생평화당은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가정의 기본적인 민생 문제 해결로 가정의 평화를, 사회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 통합의 평화를, 남북한 평화와 인류 평화를 목표로 하는 정당임을 총선을 앞두고 당명 개칭을 즉각적으로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단계 윤리 심판을 하겠습니다. 네. 새로 당기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된 송은희 박수로 환영합니다. 인사 말씀 한번.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된 홍국입니다. 먼저 저의 역량이 같은 중책을 맡기에 충분한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그 책임의 무거움으로 인해 처음에는 그 제의를 거절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당기윤리심판원을 이끄는 것만으로도 당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힘과 용기를 내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정의는 상식에서 나오고 재판관의 신뢰는 불편부당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법률, 당원, 당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당의 번성을 위한 세밀한 정무적 고려를 가미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직 당직자, 사무직 당직자, 당원 모두가 국가와 민주평화당 발전에 천명이라는 생각으로 매진할 때 우리 당의 소생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정의와 기강을 세워 당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합동공부위 때 당기윤리심판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최고위원 마치고